엄마, 이거 뭐예요? 문 바꿨어요? 문을 바꾼 게 아니라 비밀번호 키를 통째로 바꿔버렸어. 뭐야, 비밀번호도 안 맞는데요. 8자리인데 나도 까먹어버렸다. 네? 그럼 문을 어떻게 열어요? 엄마 아빠 지문만 등록해놔서 우리 둘밖에 못 열어? 이제? 아니, 왜요? 왜긴 왜야. 아무 때 나와서 행패 부리니까 이제 오지 말라는 소리지. 몇 번 말하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번호키까지 바꾸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 말로 했을 때 들어야지. 나도 돈 많이 들었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자식이 부모 집 좀 오면 어때서요? 그러면 네가 우리 집 오는 만큼 우리도 너희 집에 마음대로 찾아가도 되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거봐라.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너희는 왜 말이 돼? 엄마 아빠도 생활이라는 게 있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찾아오는 거 불편하고 번거로울 때가 있는 법이야. 그래서 너희는 현관 비밀번호 죽어도 안 알려주잖냐? 나도 공평하게 그렇게 해보려는데 뭐가 문제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최병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결혼한 자식집은 나라님 집보다 들어가기가 힘들고 조심스러운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그 반대는 그렇게나 쉬운지 몰랐습니다. 부모 집도 자식집, 자식집도 자식집. 그렇게 사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자식들은 부모의 사생활은 없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예고도 없이 쳐들어와서 당연한 듯 머물렀다 가는 건 예사였습니다. 주인이 있든 없든 마음대로였죠. 만약 부모가 자식 집에 가서 그렇게 했다면 다들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보다 하고 생각했을 것이었습니다. 최 씨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씨 부부는 그런 자식들에게 넌더리가 났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꿔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자식들 때문에 최 씨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을 통째로 뜯어내버렸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식들도 전처럼 하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이 하나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강주석이고 딸 이름은 강여울이죠. 자식 둘을 키우면서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야 당연히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모범생으로 컸어도 고충은 있기 마련이었죠. 그래도 최 씨의 자식들 정도면 큰일 없이 잘 커졌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들, 딸 모두 대학 진학을 하면서 따로 살기 시작했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따로 살더라도 거리가 멀지 않았기에 왕래는 하며 살았죠. 독립해서도 아들과 딸의 집 비밀번호는 최 씨와 똑같은 4자리 숫자였습니다. 자주 갈 일은 없었지만 잘 사는지 한 번씩 들여다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 결혼 전에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 씨의 아들이 먼저 결혼을 했고 금방 아이도 낳았습니다. 엄마, 그 집에 보면은 토스터 있지 않아요? 토스터? 네. 그 식빵 굽는 기계 있잖아요. 작은 방에 제가 넣어놨었는데. 아들의 결혼식 전 신혼집 계약 문제로 인해서 한 달가량 최 씨의 집에 들어와서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문해서 깜빡하고 안 챙겨갔다는 아들. 쓸 일이 없어서 잊고 있다가 이제 생각났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 가지고 가게? 이따 저녁 때쯤 들릴게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나갈 건데 가는 길에 잠깐 주고 가면 되지. 최 씨는 2시간 뒤쯤 남편과 함께 모임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아파트는 최 씨와 같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걸어서 10분이 채 안 걸리는 바로 옆 건물이었죠. 주서가
아버지가 가는 길에 전해주자는데 집에 있어? 아, 지금 바뀌긴 한데요. 1시간 정도 뒤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우리도 그때쯤 들려서 주고 갈게. 그런데 막상 아들네 집 앞에 도착을 하니 아직 아들은 들어오질 않았는지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직 안 왔는가 본데. 그런가 보네. 최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아들이 난감한 투로 말했습니다. 어쩌죠? 좀 늦을 것 같은데. 30분쯤 있다가 도착해요. 그래? 그럼 안에다 두고 갈게. 네, 안 해요? 그냥 집 앞에 두세요.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 그래도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리긴 좀 그래서. 아, 그래? 결혼하면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들의 말에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옆에서 남편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비밀번호는 못 알려주겠대. 그렇다네. 놓고 가래. 허참. 그거 좀 다시 바꾸면 되지. 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서운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안다고 허락 없이 찾아와서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딱 선을 긋는 모습에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내 아들 집만이 아니라 며느리 집도 되는 것이기에 당연한 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딸이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도 아들네와 마찬가지로 전세금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위 쪽보다도 많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위가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여울이랑 같이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놀러 오세요.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이 채 안 되었을 때 사위의 초대로 최 씨 부부가 딸네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좋네. 딸이 살고 있는 신혼집은 최 씨네 집과 차 타고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평수는 아들네 집보다 작지만 훨씬 깔끔하긴 했죠. 우린 어차피 애 안 낳을 거니까. 딩크족인지 무엇인지. 자신들은 이세는 필요 없다고 일찌감치 선언한 딸 부부였습니다.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충격이 컸었지만 하도 단호한 탓에 반대고 뭐고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돈네도 별 말이 없는 것을 보니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최 씨도 만약 아들에게서 본 손주가 없었다면 딸을 설득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 식사 후에 함께 과일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오나 싶어서 최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안 올라오고 전화를 했어? 의아한 마음에 전화를 받자 남편이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1층에서 문이 안 열리는데 1104호 호출 누르면 돼. 자꾸 비밀번호를 누르라는데. 아, 비밀번호? 잠깐만. 최 씨는 휴대폰에서 잠시 귀를 떼고 딸을 불렀습니다. 여울아. 아빠가 밑에서 못 들어오고 있는데 비밀번호 뭐야? 호출 누르시라 그래. 잘 못하시겠대. 왜 못해? 그냥 1104호 누르고 종 누르면 되는데. 우리 아파트랑 다른 거라 아빠는 잘 못하지. 남편이 전화를 끊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딸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사위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모시고 올게요. 그래. 그럼. 여보, 박서방이 내려간대.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사위가 데리러 내려간다지만 최 씨의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도 아니고
1층 공동연관 비밀번호조차 알려주는 걸 꺼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사위도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려가서 모시고 올 정도라면 요즘 사람들은 전부 이러나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 말이죠. 남편이 사위와 함께 들어와서 잠시 앉아 있는데 딸이 이만 일어나자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안 그래도 슬슬 일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가방을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최 씨도 남편도 오래 있을 생각도 없었지만 어쩐지 쫓아내는 듯한 말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지금 가려고 일어나잖아. 우리 집도 그렇지만 특히나 오빠네 집에 가면 아니다. 그냥 웬만하면 가지 말어. 며느리 힘드니까. 참나. 우리가 뭘 힘들게 해? 그리고 너희 오빠네 집도 가본 적도 별로 없다. 힘들게 안 해도 힘든 게 며느리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오기만 해도 존재만으로도 힘드니까 어지간하면 가지 말란 소리지. 농담처럼 하는 딸의 말을 최 씨도 웃어넘겼지만 속으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 씨 부부가 자식들에게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에게 그런 존재인가 싶었습니다. 결혼한 뒤로는 자식들 집에 직접 방문한 적이 아들, 딸 둘을 합쳐도 한 손가락 안에 꼽혔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기가 찼습니다. 웃으라고 한 말이겠지만 존재만으로도 힘들다는 말이 참 상처가 되었죠. 최 씨는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문틈이 보였습니다. 자동으로 닫히지 않아서 꼭 나올 때 힘을 줘서 닫아야 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잠겼는지 늘 확인하는 게 일상이라 이렇게 열려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최 씨도 남편도 화들짝 놀라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보이는 광경에 또 경악했죠. 집이 왜 이래? 왜 그래? 뒤이어 남편이 들어왔는데 남편도 최 씨만큼 놀랐습니다. 아니 도둑이 들었나? 분명히 나올 때는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던 집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어수선했습니다. 수건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곳곳엔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도 열려 있었죠. 아니 도둑이 우리 집에서 목욕이라도 하고 갔나? 최 씨가 어지럽혀진 집을 치우는데 도둑이 아니라 아들이라도 왔다 간 듯 했습니다. 딸내에 있다가 왔으니 딸은 아닐 테니 말이죠. 최 씨가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서가, 너 혹시 집에 왔다 갔어? 아, 저는 아니고요. 잠시만요. 아들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며느리를 바꿔주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까 태윤이랑 주석 씨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쉬가 마렵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집에 왔다 갔어? 네. 너무 급하다고 당장 바지에 실수할 것 같다는데 급한 마음에 어머님 댁으로 갔어요. 저희 집까지 돌아가려면 10분은 걸어야 되니까. 아들네 아파트는 최신의 아파트 바로 붙어 있었지만 최신애가 대로변 바로 앞이었고 아들네는 한참 안으로 들어간 뒷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가까운 최 씨의 집으로 들어왔다가 간 것 같았죠. 근데 무슨 물이 이렇게 흥건해? 걸레로 바닥을 닦으면서 물었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태윤이가 쉬하다가 욕실 바닥에 좀 흘려서요. 그래서 물 뿌렸는데 어떻게 뿌렸길래 거실까지 물이 흥건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쓰고 그대로 던져둔 모양이었죠. 최 씨는 별말 하지 않고 알았다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태윤이가 냉장고 열어보더니 사과가 있다고 먹고 싶다고 그래서 몇 개 가져왔어요. 냉장고 문이 열려 있는 이유인 듯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문이 다 열려 있길래 아, 정말요? 닫는다고 닫았는데 다음부터 잘 확인할게요. 그 잠깐 사이에 집을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와 손자가 그랬다니 천만다행이었죠. 또 시집에 얼씬도 안 하는 그런 며느리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그저 해프닝으로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비 오는 어느 날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죠. 일찍 잠에 든 최 씨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빗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창을 때리는 빗소리에 깼나 싶었지만 다시 눈을 감은 최 씨의 귓가에 이질적인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삐삐삐 하는 기계음이었죠. 무겁던 눈꺼풀이 번쩍 뜨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다시 들어보자 다시 한번 기계음이 들리더니 이번에는 쿵쿵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 최 씨는 급히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이 뒤척이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 자는데 왜 그래?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한번 찰컥찰컥 문고리를 당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놀라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빗소리인 줄 알았는데 누가 밖에서 자꾸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등줄기가 오싹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누군가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남편이 물어도 밖에선 대답도 없고 문고리만 당길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허둥지둥 무기가 될 만한 걸 찾고 있는데 바깥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요. 아들이었습니다. 최 씨와 남편의 어깨가 축 내려갔습니다. 너 뭐야? 남편이 문을 벌컥 열며 말하는데 아들의 흐느적거리는 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취한 듯한 모습에 최 씨가 머리를 짚었습니다. 아, 친구들 좀 만나고 왔는데 밥 좀 주세요. 생뚱맞은 소리에 눈만 크게 뜨고 있는데 아들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속이 너무 안 좋은데 혹시 해장국 없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가 해장국집이야? 밥을 먹으려거든 집에 가지 왜 이리로 왔어? 아, 이러고 집에 가서 밥 달라 그러면 태은이 엄마한테 욕먹어요. 그러면서 해장국 좀 내놓으라며 성화였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늦게 들어가면 더 욕먹어. 얼른 집에 들어가. 아니, 해장국 없으면 라면이라도 주세요. 속 좀 풀고 가게. 어서 못 가? 그러자라면 타령을 하며 일어나지 않는 아들. 하는 수 없이 남편이 얼른 라면을 끓여주고는 보내버렸습니다. 아들은 집 밖을 나서면서도 차라리 자고 가겠다며 꼬장을 부렸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나니 새벽 3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피곤해서 오히려 잠도 제대로 못 들고 자다 깨달을 반복하니 아침에 일어났을 땐 꼭 밤을 새운 기분이 들었죠. 그날이 처음이었고 그 뒤로도 종종 아들은 술을 먹고 찾아와 밥을 달라고 주정을 부렸습니다. 처음엔 라면이라도 끓여주다가 나중엔 그대로 다시 쫓아내거나 며느리에게 데리고 가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남편과 함께 아침에 외출했다가 오후 5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강여울, 네가 왜 여기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파에 웬 여자가 드러누워 있어 화들짝 놀랐는데 딸이었습니다.
드러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딸이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냥 왔어. 이렇게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박서방은? 박서방? 몰라, 혼자 알아서 있겠지. 사위랑 싸운 모양인지 시큰둥하게 대꾸하는 딸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싸웠어? 그렇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뭘 어떡해.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야. 자긴 뭘 자고 가. 얼른 집에 가봐. 가서 둘이 알아서 풀어야지. 싸웠다고 친정에 쪼르르 달려오면 돼. 아,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녁밥 먹자. 출출해. 최 씨가 안방에 들어가 사위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 이미 여기에 있는 걸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데리러 오겠다고 했죠. 둘이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해야지. 왜 부모 집에 무작정 와서 부모 속까지 시끄럽게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사위는 생각보다 늦게 왔습니다. 밤 10시가 다 돼서 와서는 딸과는 집으로 돌아가네 마네하며 실랑이를 했습니다. 최 씨 부부는 끼어들지 않고 있다가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자 한마디 했습니다. 둘이 싸우든 말든 집에 가서 해. 좀. 10시 넘은 시간까지 자식의 부부싸움을 관람하고 있어야 하는 처지가 괴로웠습니다. 어쩜 이런 자식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의 사생활은 전혀 존중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도 사위도 시부모나 처부모 불편한 줄 모르고 이렇게 집에 와서 난리를 피우는 것이겠죠. 그런데 서로가 이렇게 격 없는 사이였다면 얘기가 좀 달랐겠지만 그게 일방통행이라 문제였습니다. 아들도 딸도 어느 때고 이렇게 제 집처럼 최 씨의 집에 쳐들어왔지만 막상 최 씨 부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땐 자신들의 집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여보, 뭐가 이상한데? 바닥이 왜 이렇게 차? 오전에 외출 눌러놔서 그럴 거야.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얼음장 같아. 아침 일찍 남편과 함께 외출했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실내가 바깥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차가웠습니다.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물도 찬물 나오는데. 한겨울에 찬물을 트니 얼음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이구, 이거 동파된 것 같은데. 남편의 말에 최 씨의 안색도 삽시간에 헬쑥해졌죠. 이 겨울에 보일러도 안 틀고 잘 수도 없었고 당장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요즘 기온이 내려가 이런 접수가 많아서 수리를 하려면 며칠 걸린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일을 어째? 그때 마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설명하자 아들도 놀라 물었습니다. 따뜻한 물도 안 나와요? 나올 리가 없지. 아예 작동을 안 해. 그런 거 금방 고치지 않아요? 며칠 걸린다네. 어떡하지? 그러게요. 지금 날이 엄청 추운데. 아마 내일이 되면 실내 온도는 더 내려갈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아침까지 보일러를 켜놨기 때문에 지금은 있을 만한 수준이었죠. 최 씨가 고민하고 있는데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고칠 때까지 호텔에서라도 묵고 계셔야지. 그래야 하나? 그렇죠. 뭐, 저희 집은 서로 불편하니까. 좀 그렇죠. 아들네 집으로 간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애엄마도 있고, 태윤이도 있고요. 엄마 아빠도 편하게 호텔에서 묵으세요. 그러면서 호텔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설명을 하는데 황당했습니다. 누가 호텔 좋은 거 몰라서 그럴까봐 걱정인지. 그래서 최 씨는 아들의 말을 끊고는 알아서 하겠다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서 이불 덮고 대충 자고 고칠 때까지는 근처에 숙소라도 얻어야 할까봐. 남편도 아들과의 통화 내용을 들었는지 아들네 집으로 가자 소리는 하지 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일이 번거롭게 됐다 싶었습니다. 장롱에서 이불이라도 더 꺼내보려는데 이번에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들이 왜 번갈아가며 전화를 하지? 최 씨가 중얼거리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보일러 고장 났어? 주석이가 그러든. 방금 전화 왔지. 그래. 동파된 거 같은데 수리하려면 며칠 걸린대. 아들에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자 딸이 또 난감한 투로 대꾸했습니다. 어쩌지? 우리 집도 주말에 시부모님이 오실 수도 있어서 엄마도 사위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아들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최 씨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눈치 없이 자식을 귀찮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니 말이죠. 요즘 호텔 별로 안 비싸. 한 2, 3일이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누가 너희 집에 간대? 왜 자꾸 그래? 아, 원래 호텔로 가려고 했어? 어디서 자든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어. 최 씨는 빈정이 상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빈말로라도 저희들 집으로 오라고 했어도 안 갔을 최 씨 부부였습니다. 아들네 집이든 딸네 집이든 이틀 이상 묵어야 하는데 최 씨도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행여나 자신들 집으로 온다고 할까봐 벌벌 떠는 꼴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어찌저찌 잠을 잤고 다음날 낮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모텔에서 이틀 밤을 자게 되었죠. 4, 5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빨리 고쳐져서 이틀 뒤에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식들 집에는 절대 가지 말자 다짐을 했는데 지들이 찾아오는 건 여전했습니다. 아무 때나 불쑥불쑥. 예고도 없고 예의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도 소용없이 하도 그래서 최 씨는 어느 날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외출 후에 돌아와 보니 딸이 들어와 있었죠. 너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 아, 엄마가 바꿨구나. 엄마가 바꿔봤자 후보가 몇 개 안 되지. 근데 번호를 바꿨으면 말을 해줘야지. 엄마가 전화도 안 받아서 10분 동안 문 밖에서 고생 좀 했어. 그러면서 시간 낭비했다며 짜증을 내는 딸의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강여울. 엄마 아빠는 너희 집에 안 가는데 왜 너는 이렇게 마음대로 드나들어? 마음대로 드나들긴? 여기도 우리 집이잖아. 여기가 왜 너희 집이야? 여긴 엄마 아빠 집이고 너희 집은 따로 있잖아. 엄마 아빠가 찾아가는 것도 싫어하고 오래 있는 것도 싫어하면서 넌 왜 그러는 거야? 뭐야, 내가 오는 게 불편하다는 소리야? 너라면 편하겠어? 나랑 경우가 다르지. 뭐가 달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생활 엄마 아빠랑도 좀 지키며 살자. 그래서 일부러 비밀번호 바꿔놨더니 최 씨의 말에 딸이 기가 찬 듯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안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더니 외투를 챙겨 입고는 쌩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자식 집에 오래 있으며 안 된다며 면전에서 민망하게 하더니 자신은 한 소리 좀 들었다고 저렇게 토라져 버리는 게 어이없었죠. 자식은 부모에게 무슨 말이든 해도 되고 부모는 한마디 하는데도 자식 눈치를 봐야 하니 참 부모 노릇도 힘들었습니다. 딸은 한동안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더니 불편하면 이제는 안 오겠다고 했죠. 그렇게 한 달, 2달 정도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최 씨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들네나 딸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일이 있어도 밖에서 만나고 말았더니 세상 편했죠. 그런데 그것도 한두 달만 지켜졌을 뿐이었고 자식들은 또다시 최 씨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이유도 무척 다양했고 대부분 하잘것없었습니다. 너 정말 자꾸 이럴 거야? 또다시 새벽에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을 보며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만취하진 않았는지 얼굴만 벌겠는데 또 밥 타령하는 건 여전했죠. 제발 좀 술 먹고 찾아오지 말아라. 남편도 한 소리 하자 오히려 아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식이 찾아오면 좋아하던데 밥도 해주고 자고 가라 그러고. 근데 엄마 아빠는 왜 자꾸 못 쫓아내서 안달이세요? 자식이 찾아와서 기쁜 것도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날에 찾아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 최 씨도 좋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곳이 공공장소인 것 마냥 와서 최 씨 부부의 생활을 헤집어 놓고 가버리니 그것이 문제였죠. 남편의 성화의 아들이 쫓겨나고 최 씨는 다음 날 아침이 밝기가 무섭게 열쇠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에 붙어 있던 도어락을 통째로 뜯어내 버렸죠. 이게 뭐야? 멀쩡한 걸 왜 뜯어내? 남편이 묻자 최 씨가 기세등등하게 대꾸했습니다. 기계만 멀쩡하면 뭐해? 아무나 들어오는데 오지 말라 그래도 찾아오니까 와도 열 수 없게 하면 되지.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현관문이 달칵달칵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열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최 씨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문 바꿨어요? 문을 바꾼 게 아니라 비밀번호 키를 통째로 바꿔버렸어. 뭐야? 비밀번호도 안 맞는데요. 8자리인데 나도 까먹어버렸다. 네? 그럼 문을 어떻게 열어요? 엄마 아빠 지문만 등록해놔서 우리 둘밖에 못 열어. 이제. 아니, 왜요? 어리둥절해 보이는 아들에게 최 씨가 말했습니다. 왜긴 왜야. 아무 때 나와서 행패 부리니까 이제 오지 말라는 소리지. 몇 번 말하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번호키까지 바꾸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 말로 했을 때 들어야지. 나도 돈 많이 들었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자식이 부모 집 좀 오면 어때서요? 그러면 네가 우리 집 오는 만큼 우리도 너희 집에 마음대로 찾아가도 되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거봐라.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너희는 왜 말이 돼? 엄마 아빠도 생활이라는 게 있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찾아오는 거 불편하고 번거로울 때가 있는 법이야. 그래서 너희는 현관 비밀번호 죽어도 안 알려주잖냐? 나도 공평하게 그렇게 해보려는데 뭐가 문제야? 그것 때문에 복수라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거창하게 말할 것까지는 없고 너희들도 찾아오려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와. 우리들처럼. 정식 절차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기 전에 먼저 우리 스케줄 물어보고 허락받고 와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돌아가고 너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한숨을 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딸과도 똑같은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엄마도 그럼 우리 집에 오면 되잖아. 싫다? 나도 불편해서 가기 싫어. 각자 집에서 알아서 잘 살자. 그러자 딸은 매정하다며 비난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자식들이 마음대로 들어오게 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자식이 언제든 오는 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내 집에 누굴 들인다면
내가 준비가 됐을 때, 기분이 괜찮을 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문화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공평하게만 한다면 말이죠. 이제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으니 찾아오려면 최 씨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불청객의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그러니 참 편안했습니다. 새벽에 잠을 깰 일도 없었고 귀가 후에 보이는 인형에 깜짝깜짝 놀랄 일도 없었고 말이죠. 그렇다고 아들, 딸과 등지고 산 것도 아니었고 다만 서로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라는 게, 선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고 깨닫는 계기가 되었죠. 최 씨는 새로 바뀐 도어락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그러자 덜컹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최 씨는 그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작에 이럴 것을 하고 후회할 뿐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시면 되지. 일하고 와서 피곤한 사람한테 그렇게 따지시고 그러셨어요. 너도 내가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밥값도 못한다고 생각하냐? 그런 뜻이 아니죠. 의준이 엄마도 그냥 엄마 혼자 집에서 할 일 없고 그래서 심심하실까봐. 왜 자꾸 집을 시끄럽게 만드세요? 그리고 의준이 엄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해요? 뭐? 의준이 엄마가 언제 날 모셔? 이게 모시는 거지 뭐예요? 엄마 생활비도 다 저희가 대고 있고요. 너희가 공짜로 쓰는 내 집과 공짜로 부려먹는 내 노동력은? 그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가 보지? 그건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걸 돈 받겠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의준이 키워준다고 의준이한테 돈을 받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애엄마한테 눈치 주고 시집살이 시키고. 원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이게 시집살이야? 잘못 알고 있는가 본데 시집살이가 아니라 내가 며느리살이 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눈치? 나는 의준이 엄마가 한숨만 쉬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 오늘은 뭘로 잔소리할까?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가 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어떻게 저희가 같이 살아요? 나중에 엄마 더 늙으면 부양할 사람이 의준이 엄마예요. 지금부터 이러시면 어느 며느리가 병든 시어머니 모시려고 하겠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김호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60세가 넘어 아들네 가족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하게 될 거라는 건 예견했지만 이렇게 힘든 노년을 보내게 될 줄은 전혀 몰랐죠. 한때는 김 씨도 우아하게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김 씨도 그런 노년의 삶을 꿈꿨습니다.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재롱을 보면서 한가하게 취미생활하면서 말이죠. 경제적인 여건만 허락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현되기가 힘든 꿈이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아들네와 합가하면서부터 깨져버렸습니다. 말년에 며느리 한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게 되니 팔자에도 없는 며느리살이 그리고 식모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내 집에서 말이죠. 하지만 김 씨는 더는 이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몇 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남편이 떠난 뒤 2년 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들이 결혼할 때는 김 씨가 신혼집을 구할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교육시키고 결혼도 시켰으니 김 씨는 이제 자신의 노후만 생각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전날 저녁에 와서 밥 한 끼만 먹고 가. 저희 안 자고 가도 되겠어요? 뭘 자고 가? 서로 불편하게. 저녁 먹고 집에 가서 쉬던지 아니면 처가에 좀 일찍 가던지 해. 알겠어요. 그럼. 그래. 밥도 밥에서 먹을 거니까. 그렇게 전하고. 네. 이번에도 어디 가시게요? 아, 다음 날에 친구랑 당일치기로 놀러 갔다 오기로 했어. 김 씨는 아들네 부부와 멀지 않은 곳에 살았지만 생각보다 자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에 하루씩 보거나 어버이날쯤 돼야 보게 되었습니다. 10분, 20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이긴 했어도 서로 바쁘니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지 않으면 볼 일이 없었죠. 김 씨는 시간 날 때 결혼한 아들 부부를 만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거나 김 씨만의 취미 생활을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하고 싶었던 것들이지만 남편이 없으니 혼자라도 보람차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한 뒤로는 돌이 가까워질 때까지 쭉 며느리 혼자 집에서 육아를 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크자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김 씨를 찾아와서 부탁했습니다. 엄마. 정이 곧 복직하려고 해요. 그래? 아, 의준이 어린이집 가니까? 아, 그런데 한 1년 정도만 더 있다가 보내고 싶어서요. 그럼 직장에 어떻게 가? 그게 어머님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김 씨에게 육아를 부탁했습니다. 가끔은 모르겠는데 너희 둘 다 회사 나가면 매일 의준이를 봐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한 1년만 저희 집에 들어와서 지낼 수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제안에 당황스러웠습니다. 1년간이라도 살림을 합쳐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의 사이도 좋았고 손주를 사랑하지만 아이를 보기 위해 합가를 할 마음의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사람을 써보는 게 어때? 그 생각도 해봤는데요. 잘 모르는 남한테 아이를 맡길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김 씨는 아들 부부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너희 힘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애는 봐줄 수 있겠는데 아주 너희 집에 들어가서 봐주는 건 어려울 것 같아. 김 씨도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용돈벌이 목적으로 소일거리도 하고 있었고 집 놔두고 아들네로 가는 것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1년간 김 씨의 삶이 사라질 테니 말이죠. 아들 며느리는 서운해했지만 김 씨는 합가해서 애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도와줄 의향은 있었습니다. 급할 때 우리 집에다 맡기던지 아니면 가끔 너희 집에 가서 봐줄게. 그러자 아들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이가 어린이집에도 잘 적응한다니 김 씨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저희 오늘 일 늦게 끝나는데 의준이 하원 좀 도와주세요. 알았어. 시간 맞춰서 나갈게. 가끔 아들네 퇴근이 늦어질 때는 김 씨가 대신 손자를 데리고 아들 집에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김 씨는 합가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아들 며느리도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불안해하지 않았고 김 씨도 김 씨의 생활을 지킬 수 있었으니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보다는 아들 며느리를 볼 일이 많긴 했지만 아이를 넘겨주는 잠깐만 만나고 말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둘째가 태어나면서 달라지게 되었죠.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땐 며느리가 또 일을 쉬게 되니 김 씨가 방문할 일은 무척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집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얼마나? 5천이나 올려달라 그러네요. 뭐? 그렇게나 많이? 그래서 저도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런데 아들의 용건은 이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어머니도 혼자 계시니까 저희 전셋집 빼버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해요. 따로 사는 것도 어쩌면 낭비라면서 아들은 또다시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의준이 엄마도 또 복직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저희가 합쳐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같이 사는 게 생각처럼 쉽니? 김 씨가 또다시 당황스러워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쉽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불편함 감수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엄마도 이번엔 거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맞벌이를 해야 살잖아요. 그 뒤로도 아들은 김 씨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까지 전화를 해서 사정사정하기에 김 씨도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준이 엄마가 불편하지 않겠어? 불편해도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얼마 못 가 그게 괜한 걱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전성시대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산다고 하면 모두들 며느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시작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의준아, 너는 걸어서 갈 수 있잖아. 할머니 팔 아파. 김 씨는 손녀딸을 안고 어린이집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선 첫째 손자 의준이 자신도 안아달라며 떼를 썼죠. 아이고, 안 된다니까 그러네. 동생은 어떻게? 의준이는 이따가 집에서 안아줄게. 그리고 어린이집 차가 도착했는데도 타지 않겠다며 칭얼거리는 손자를 겨우 달래서 뒤를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니 어수선한 신뢰가 김 씨를 맞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진작에 출근한 뒤였습니다. 7시 50분이면 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손주들 등원은 김 씨의 몫이었고 그 뒤로도 해야 할 일은 산더미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아침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금방금방 어지르는지? 하루에도 청소를 2번은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모두들 떠난 후 1번,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을 재우고 또 1번. 그리고 같이 살다 보니 그 일들은 자연스럽게 김 씨가 하게 되었습니다.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돌보고 집에 있는 게 죄였죠. 어머님, 아침에 밥을 안 먹고 가니까 출출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일부턴 밥 한술 뜨고 가. 밥은 잘 안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샌드위치? 네. 간단하게요. 의준이 아빠도 아침에 배고프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간단하게를 강조했지만 하나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양상추와 베이컨 같은 재료를 사다가 만들긴 했는데 생각보다 손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차라리 밥을 먹으면 국만 데우고 먹던 반찬만 꺼내면 되지만 바쁜 아침에 새로 샌드위치까지 만들어야 되니 여간 정신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낮 동안엔 어차피 혼자 있게 되니 그리 힘들까 생각하겠지만 혼자 살다가 나 외에 가족 4명을 건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안방을 저희가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쭉 김 씨가 안방을 써왔기 때문에 합가한 후로도 자연스럽게 아들 며느리가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그 전부터 쓰던 방이라 바꿀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요? 경제적 가장이 안방을 쓰는 게 좋대요. 뭐가 좋대? 글쎄요. 풍수? 하지만 내 집에서 내가 쓰던 방을 내주자니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집이 김 씨의 것이고 아들 내외가 공짜로 들어와 살고 있으니 경제적 가장은 김 씨가 아닌가 싶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 둘을 김 씨가 데리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큰 방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의준이랑 우희를 너희가 데리고 잘래? 아, 저희가요? 그래야지. 작은 방에서 셋이 어떻게 자? 좁은데. 애들도 어린데요, 뭘. 그래도 애들도 불편하지. 너희가 데리고 자. 그럼 내가 작은 방으로 갈게.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날 출근해야 되니까. 애들은 엄마가 데리고 주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첫째도 둘째도 새벽에 종종 깰 때가 있어서 피곤하다며 아이는 데리고 잘 수 없다는 아들 며느리. 그래놓고 편한 큰 방에서 지내겠다는 게 조금 황당했습니다. 어차피 너희 둘이 잘 거면서 왜 안방 타령을 해? 원래 안방이 부부방이잖아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다 보니 누가 누구를 모시고 사는지 모호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식모살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같이 살게 된 거, 서로 도움 주며 살면 좋은 거 아닌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내하려고 해도 견디기 힘든 때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몸이 좋지 않아 아들 며느리가 출근한 뒤로도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청소만 대충 하고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어느새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 있었죠. 아이고, 벌써 애들 올 때 됐네. 손주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밥을 먹이니 아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밥부터 먹고 씻을게요. 아, 아직 애들도 안 씻겼어. 애들 좀 네가 씻겨라. 아, 그래요? 일단 밥부터 먹죠. 알았어. 김 씨는 어제 저녁에 먹다 남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던 된장찌개와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서 새로 반찬을 못했네. 어제 저녁 메뉴가 불고기였는데 한 사람 먹을 만큼이 남아서 데웠고 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 햄과 계란 후라이도 했습니다. 아들은 햄을 좋아하기도 했고 워낙 먹는 걸 가리는 성격이 아니라 잘 먹었습니다. 아, 저는 오늘 저녁 안 먹을게요. 며느리는 밥을 먹으러 식탁까지 왔다가 메뉴를 보더니 뒤를 돌았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아니에요. 며느리가 들어가자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의준이 엄마 원래 전날에 먹었던 거 안 먹잖아요. 김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차려준 성의가 있는데 한술 뜨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서 서운해하면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일하고 들어와서 밥이 부실하면 반대로 김 씨에게 서운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아들이 밥을 다 먹은 뒤에 씻으러 들어갔고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손에는 어제 낮에 며느리 옷장에 넣어놓은 티셔츠가 들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 이거 혹시 건조기 돌리셨어요? 글쎄다.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아, 이거는 건조기 돌리면 줄어들어요. 그래? 근데 빨간 바구니에 들어있길래. 빨간 바구니는 건조기를 돌려도 되는 빨래, 검은 바구니는 손으로 널어야 하는 빨래만 넣는 바구니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넣기 전에 한 번씩 보고 넣으셨어야죠. 하나하나 확인하기도 힘들고 제대로 분류해 놓지 않으면 돌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휙휙 빨래통에 대충 던져놓은 사람의 잘못이지 김 씨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구니에 들어있길래 그냥 돌렸는데 어떡하니? 아깝다. 아, 이게 얼마짜린데요? 김 씨의 말에 며느리는 몇 마디 잔소리를 더하더니 인상을 팍 쓰며 돌아섰습니다. 대놓고 눈치를 주는 모습에 기가 차기도 했습니다. 맞벌이 하느라 힘든 아들 부부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대신 도맡아 하다 보니 며느리는 김 씨가 시어머니로 생각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친정엄마처럼 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김 씨는 스스로 식모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주말 아침 부엌에 앉아있는 김 씨 앞을 지나치며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소리에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하는 걸 느꼈죠. 무슨 일 있느냐 묻지도 못하고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불편한가? 내가 또 무슨 실수를 했을까? 아니면 아들이랑 부부싸움이라도 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게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같이 살다 보니 어쩔 수가 없게 되었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크니 큰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그 옛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역할이 바뀐 듯도 해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들고 난 뒤에 며느리가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날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그렇지. 지난달보다 10만 원은 더 나온 관리비를 보며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낮에 에어컨을 얼마나 트셨길래. 대놓고 화를 내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김 씨의 탓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에어컨을 얼마 틀지도 않았습니다. 낮에 더울 때 1시간 정도만 틀고 혼자 있을 때는 거의 안 틀어. 문 열고 선풍기 켜지. 에어컨 바람을 싫어해서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며느리는 제대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당연했습니다. 안방이고 작은 방이고 에어컨을 밤새 틀어놓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안방은 에어컨 그렇게 많이 안 틀어도 된다고 했잖아. 그럼 애들은 밤새 땀 흘리며 자게요? 아직 그 정도 날씨도 아니야. 한창 더울 때도 아닌데 아들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 에어컨은 내내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건 생각도 안 하고 낮에 혼자 집에 있는 김 씨의 탓을 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운 건 못 참는 며느리가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좀 줄여야지. 이거 월급 받아서 관리비로 다 나가겠어요. 그럼 이제 밤에 에어컨 좀 덜 켜고 살자. 합가할 때 관리비는 아들네가 전부 낸다고 했고 생활비도 다달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생활비나 관리비로 눈치를 줄 때면 서럽기까지 했습니다. 생활비 방금 입금했어요. 그래. 김 씨의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건 아들 며느리인데 꼭 김 씨가 얹혀 살며 용돈을 타서 쓰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활비라고 150만 원씩 받긴 하지만 그걸로는 정말 딱 생활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김 씨가 요리를 하니까 식재료를 썩히지 않고 배달 음식도 안 시키고 해서 식비가 덜 들었습니다. 그걸 전혀 고마워하지는 않고 김 씨가 허튼 곳에 돈을 쓰나 안 쓰나 감시하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물론 기분이 그랬다는 것이지만 애초에 그런 기분이 든 것도 며느리 탓도 있었죠.
원래 김 씨 혼자 살 때는 생활비도 별로 들지 않았고 관리비는 지금의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뭐든 은근히 김 씨 탓을 하니 억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섭섭한 것은 아들도 며느리도 김 씨가 하는 노동은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옛날 남편들이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를 무시하듯이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가 김 씨를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 취급하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며느리는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냥 눈치만 주고 말았다면 김 씨도 콧방귀를 뀌었겠지만 며느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김 씨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며느리가 또 생활비를 입금했다고 말하며 김 씨의 옆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꺼내는 말이 참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님도 아직 젊으신데 경제활동을 좀 하셔야 하지 않아요? 뭐?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 매일 집에만 계시니까요. 나가서 일도 하시면 좋죠. 일을 하라고. 그렇잖아요. 애들 어린이집 가고 저희 출근하면 하루 종일 집에서 할 일도 없으실 텐데.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도 나가면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밥벌이하고 살림에 보탤 정도는 충분히 버시죠. 그 전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일을 해서 용돈 정도는 벌었었는데 그걸 지금 못하는 이유가 자신들이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출근하면 내가 언제 놀아? 놀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럼 뭐 하시는데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다 보면 애들 오고 제대로 쉬지도 못해. 에이, 그건 저녁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김 씨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양피식 웃기까지 하는 며느리 얼굴에 빨래를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김 씨는 정리하던 빨래를 소파에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면 너희도 퇴근하고 와서 좀 하던가. 아니, 쉬운 일이라는 게 아니라요. 회사 일보다는 수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놀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와라 이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네요. 조금 이상하게 들린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한 게 맞잖아. 기분이 상한 김 씨가 따지자 며느리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맞벌이해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애들은 커가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좀 보태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님 합가하기 전에 일도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할 일 많이 없으니까 다시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하고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날 세우실 거 없잖아요. 다 저희 가정을 생각해서 한 말인데. 말은 번드르르 하게 했지만 결국은 같은 말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굳은 일 도맡아 하고 며느리에게 잔소리 들으면서 뒷바라지해도 참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자식이고 내 손주이기 때문에 힘들 때 도와주자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결코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는데 지난 세월이 참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아파도 며느리 빨래 잘못 돌릴까봐 여러 번 확인하고 아침마다 샌드위치 도시락 싸고 저녁에 퇴근 시간에 맞춰서 밥 차려놓고 새벽에 깨는 아이들 데리고 자며 뜬 눈으로 밤을 샌 적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은 저절로 크고 집안일도 눈 깜빡하면 자동으로 되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알았다고요? 그럼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돈 벌어오라며. 근데 나가서 일할 것까지 뭐 있냐. 앞뒤가 안 맞는 김 씨의 말에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은 지금도 하고 있고 월세도 받으면 되잖냐. 네, 월세요? 그래. 너희들 내 집에 들어와서 공짜로 살았잖아. 근데 어디다 세 주면 이 집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잖냐. 그리고 너희들 집안일 해준 것도 시간으로 환산하면 금방 부자 되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월세는 나도 같이 사니까 매달 100만 원만 주고 애 보고 집안일 하는 비용은 150만 원만 줘라.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너무 많이 받을 순 없지. 그럼 매달 250만 원이면 밥벌이는 하는 거 맞지? 아니, 어머니. 그러면 관리비도 같이 내야지. 너희는 4명이고 나는 1명이니까 5분의 1 내면 되지? 그럼 공평하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월세요? 그리고 집안일 좀 해주신 걸로 돈을 받아요? 그게 싫으면 집안일은 알아서 해. 육아도 알아서 하고. 그러면 월세만 받으마. 며느리는 기막혀 있고 그런 며느리를 보는 김 씨도 기가 막혔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실 때도 다 했던 일이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도 나랑 같이 살기 전에 했던 일들 아니야? 그러니까 각자 해. 결국 며느리는 부하가 치민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본전도 못 건지고 돌아서야 하는 게 분했는지 방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친정엄마한테도 저런 태도를 하는가 싶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시어머니인데 어쩜 저런 며느리가 다 있나 싶었죠. 그런데 다음 날 이번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의준이 엄마랑 무슨 얘기 하셨어요? 곳에 가서 일러 바쳤는지 이번엔 아들에게 잔소리를 들을 차례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시면 되지. 일하고 와서 피곤한 사람한테 그렇게 돈 달라고 따지시고 그러셨어요. 앞뒤 내용은 제대로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들의 말을 더 들을 필요도 없을 듯 했습니다. 너도 내가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밥값도 못한다고 생각하냐? 의준이 엄마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돈 벌어와서 살림에라도 보태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냥 엄마 집에서 할 일 없고 그래서 심심하실까봐. 역시나 아들도 김 씨가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논다고 생각하는구나. 어제도 말했지만 한 달에 250만 원씩 입금해. 알겠어? 어제는 며느리에게 오기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지만 아들까지 이렇게 나오니 진짜로 받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자꾸 집을 시끄럽게 만드세요? 그리고 의준이 엄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해요? 뭐? 의준이 엄마가 언제 날 모셔? 이게 모시는 거지 뭐예요? 엄마 생활비도 다 저희가 대고 있고요. 너희가 공짜로 쓰는 내 집과 공짜로 부려먹는 내 노동력은? 그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가 보지? 그건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걸 돈 받겠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의준이 키워준다고 의준이가 저한테 돈을 줘요? 그러지 마세요. 애엄마한테 눈치 주고 시집살이 시키고. 원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시집살이, 눈치, 기가 막혔습니다. 전부 거꾸로 알고 있는 아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게 시집살이야? 잘못 알고 있는데 시집살이가 아니라 내가 며느리살이 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눈치? 나는 의준이 엄마가 한숨만 쉬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 오늘은 뭘로 잔소리할까?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가 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어떻게 저희가 같이 살아요? 나중에 엄마 더 늙으면 부양할 사람이 의준이 엄마예요. 지금부터 이러시면 어느 며느리가 병든 시어머니 모시려고 하겠어요. 김 씨는 결코 원하지 않았던 합가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잘 살고 있었고 아프더라도 스스로 병원에 가고 간병인을 쓸 노후 자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힘들어서 합가하자고 사람을 들들 볶았던 시절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듯 했습니다. 꼭 김 씨가 나 좀 봉양해 달라고 자식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황당했죠. 아니, 나는 너희한테 나 돌봐달란 소리 한 적도 없어. 지금 누가 누굴 부양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 그렇게 생각했다면 얘기가 더 쉽겠다. 그냥 이참에 따로 살자. 뭐라고요? 따로 살자고요? 그래. 서로 자기가 피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야? 아니, 왜 얘기가 갑자기 그렇게 돼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그러질 않나, 따로 살자고 그러질 않나. 뭐가 불만인데요? 왜 그렇게 며느리를 미워하세요? TV에서 고부 갈등 소재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많이 보이는 장면인 듯 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주인공이 김 씨와 김 씨의 며느리인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입씨름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며느리도 시집살이 힘들다 그러니까 분가하면 되잖아. 당장 저희가 어디로 가요? 거봐라. 누가 누구한테 얹혀 살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서 밥벌이 해라 마라 했으면 나도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자 아들이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지간히 골치가 아픈 것 같은데 그건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로 살 생각까진 안 했는데 이야기를 꺼내보니 그게 정답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불화가 합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지냈던 지난 날 중에 아들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가까이 살다 보니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보게 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되니 김 씨의 존재가 어느새 눈엣 가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말년에 그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아들네와 같이 살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김 씨가 희생을 하면 했지 아들 내외가 도움을 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으니 말이죠. 김 씨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며 노년의 삶을 만끽했던 지난 날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김 씨의 건강 말고는 걱정할 거리도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다 아들의 처지가 안타까워 질질 끌려다녔던 김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냥 의준이 엄마랑 화해하시고요. 잘 지내세요. 월세나 분가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아들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없던 일로 못하겠다. 이제는 이렇게 못 살겠으니까 얼른 집 구해서 나가줘라. 진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 용돈 드리면 돼요? 그 돈으로 월세를 내든 전세금에 보태든 아니면 애 봐주는 사람을 쓰든 너희 살림에 보태. 그리고 짐은 한 달 안에는 빼줘라. 김 씨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이 그제야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를 달래려고 했죠. 아니, 의준이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잘 말해볼게요. 너희끼리 얘기하는 건 너희 자유고 나는 마음 정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어떻게 지금 저희한테 나가라고 하세요? 애들도 있는데. 너희 전세금 뺀 거 있잖아. 그걸로 다른 집 구해서 가면 되지. 그러자 아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왜 시집살이 한다고 눈물을 훔쳤는지 알겠다며 김 씨를 비난했죠. 안 되겠다. 너희 여태 이 집에서 살았던 월세 다 계산해서 줘. 그리고 그 전세금도 너 결혼한다고 내가 마련해 준 돈 아니야? 그러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이 발칵 뒤집혔죠.
며느리도 그럴 순 없다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절대 마음을 되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20년 이상 살 걸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엔 아들이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월세 얘긴 없던 걸로 하자며 말이죠. 하지만 김 씨도 억울해서 그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여태 너희를 위해 노동했던 돈은 줘야겠다. 그게 얼만데요?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쓰는 비용으로 계산하자면 5천을 줘도 부족하겠지만 2천만 원만 받으마. 2천만 원이요? 그래. 아들도 며느리도 펄쩍 뛰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월세도 계산하겠다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1,0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김 씨는 더는 신랑이 하기도 싫어서 그 돈만 받고는 아들 며느리를 쫓아내버렸죠. 정든 손주들도 그렇게 내보내는 게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아들 며느리와는 철천지원수가 되어 헤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집을 구해서 나갔고 더 이상 김 씨에게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부탁해도 김 씨가 거절했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김 씨가 해왔었는지 둘 다 좀 깨달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삶은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더욱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아들은 반년 정도가 흐르자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다며 사과를 하는데 속이 시원하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들네 집 근처도 얼씬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혹시나 만날 일이 있다면 밖에서 만날 것이고 아들네 식모를 자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김 씨는 다시 꿈꿔왔던 노년의 생활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자식과는 상관없는 김 씨만의 삶을 말이죠. 어차피 많이 타지도 않으시는데 그 차 져주시면 안 돼요? 뭐? 많이는 아니어도 당연히 타고 다니니까 차를 샀지. 그래도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차는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럼 제 거랑 바꿔요. 내가 차를 왜 바꿔? 바꾸려면 너도 사. 아니, 엄마가 마트밖에 안 다니는데 그런 차가 왜 필요해요? 안 그래도 차 바꾸려고 했어요. 저도 그 차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됐어. 너 그리고 앞으로 현우 맡기러 이렇게 오지 마. 이제 허리 아파서 주말마다 애 보기도 힘들고. 엄마도 주말에 차 타고 어디 좀 나가보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오수양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오 씨는 평생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50대 후반이니 운전을 시작하기 이른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동안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하니 아들 며느리가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새 차를 산다고 하자 또 쓸데없다며 난리를 쳤죠. 노인네가 무슨 운전이냐며 말이죠. 그런데 그런 노인네에게 저들 노느라 틈만 나면 애를 맡아달라는 아들 며느리. 힘들다고 하면 아직 창창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부모가 창창한 젊은 나이이고 그렇지 않으면 뒷방 늙은이 취급이었죠. 그러면서 새 차까지 탐내는 아들에게 질려버렸습니다. 절대 사지 말라더니 말이죠. 물론 이건 운전이나 차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오 씨와 남편은 젊은 시절 내내 대도시에서 살다가 아들이 중학생쯤 됐을 때 도시 외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오 씨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였죠. 도시에 살 때는 대중교통이나 택시가 많기 때문에 직접 운전해야 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적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자 도시와 그리 멀지는 않아도 차가 없으면 혼자서 어디 나가기가 불편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걸어서 20분이 걸렸습니다. 나 운전면허 딸까? 당신이 운전할 일이 뭐가 있어? 40대 초반쯤 오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멀리 갈 때 남편만 운전하는 것도 미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게 무슨 운전을 해? 남편의 만류에도 배워보려 하자 그러면 자신이 알려주겠다며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죠. 예로부터 남편에게 운전을 배우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 씨도 운전은 못하겠구나 싶어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오 씨가 50대가 될 때까지도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현우 좀 맡기러 갈게요. 오늘은 무슨 일이길래? 모임 때문에요. 현우 엄마도 같이 가야 해서요. 내일 데리러 갈게요. 아이, 정말? 허리 아프다니까? 멀쩡하시던데요? 뭘? 3년 전에 결혼한 아들은 손자가 돌이 되기 전부터 주말마다 오 씨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아들 며느리 모두 매주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 씨의 집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가까이 걸리지만 차를 타고 가면 20분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리 멀지 않으니 아이를 맡기기 더 수월했죠. 허리가 아프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고 일정이 있다고 해도 무작정 아이만 떨궈 놓고 가버리는 아들 며느리에게 오 씨 부부는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말엔 늘 일정을 비워두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토요일 오전에 손자를 두고 간 아들. 그리고 일요일 오전에 거실장에 올라간 아이를 붙잡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오 씨는 발목을 다쳤습니다. 넘어지며 발을 헛디뎠는지 종일 시큰거렸죠. 오후에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간 뒤에는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잘 걷질 못했습니다. 당신 다리를 왜 절뚝거려? 아, 아침에 넘어졌는데 삐었나 봐. 아침에 삔 거를 지금까지 그래? 어디 부러진 거 아니야? 그러면 걷지도 못하겠지.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는데.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남편이 출근하는 길에 오 씨를 병원에다 내려주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뼈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깁스를 하고 집에서 요양을 했는데 그 와중에 아들은 주말에 애를 맡긴다고 찾아왔죠. 너는 다리 다친 엄마한테 애를 맡기고 싶니? 오늘은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래도 애 보다가 다쳤는데 걱정은 못 해줄 망정. 에이, 그건 엄마가 조심하셨어야죠. 얄미운 주둥이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 손자가 예쁘니 봐주는 것이었습니다. 발목을 다친 지 2주가 넘어가니 목발은 짚지 않았고 일상생활은 할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러운 지인의 부고 소식을 들은 오 씨는 장례식장에 갈 채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데려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기엔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았고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콜택시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원이한테 전화해봐. 퇴근했을 것 같은데. 에이, 그래도 막 퇴근한 애한테 어떻게 데려다 달라 그래.
뭐, 어때? 금방 와서 데리고 가면 되지. 갈 때는 시내에서 택시 타면 되잖아. 당신 올 때까지 기다리면 나 오늘 들어가면 12시는 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주원이한테 좀 태워달라고 해. 뭐 당신이 이런 부탁 한 적이나 있나? 오 씨는 남편과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남편, 버스, 택시, 세 가지 선택지가 늘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어딜 태워다 달라고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아들은 무척 귀찮은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지금이요? 아, 지금 퇴근해서 막 옷 갈아입었는데. 7시 반이니 늦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늦은 시간에 이런 부탁을 하냐며 핀잔을 줬죠. 택시 안 잡혀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지. 아들은 깊게 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그리고 잠시 뒤 도착한 아들은 장례식장까지 가는 내내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꼭 오늘 가야 해요? 내일 아버지 오시면 가면 되지. 오늘만 날도 아니고. 그럼 어떡하니? 택시 잡힐 줄 알고 지금 출발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내일 현우 맡기러 와야 되는데. 먼 길을 2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를 맡기러는 당연히 오는 것이고 부모 도와주러 오는 건 이렇게 내내 잔소리를 하는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리라는 게 도움을 구할 땐 가깝고 도움을 줄 땐 멀게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처음 부탁했다. 처음. 아니, 그래도요. 막 퇴근한 사람한테 운전시키는 게 너무한 거죠. 내일 출근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밥 먹고 좀 쉬려고 했죠. 아, 그러게 진작에 면허를 따시지. 이런 이기적인 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부탁한 건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태 오 씨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받았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건 황당한 것이었죠. 그리고 오 씨를 내려주면서 내일 애 맡기러 또 온다는 아들. 오 씨는 대답하지 않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안 된다고 해도 무작정 올 아들이었으니 대답한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고민했던 오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정말 운전면허 딸 거야. 갑자기 왜 그래? 당신 없을 때도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어. 아쉬운 소리 하면서 남의 차 얻어 타기도 싫고. 그러니까 갑자기 왜? 주원이가 무슨 소리 해? 무슨 소리 하긴. 귀찮아하지? 어쨌거나 이참에 꼭 딸 거야. 아이고, 이제 와서 그게 쉬울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떨어진다던데. 쉽든 어렵든 마트나 병원 정도는 갈 수 있겠지. 나도 버스 안 타고 추울 때 차 타고 더울 때도 차 타고 다니고 싶어. 그러자 남편의 반응은 무척 긍정적이었습니다. 사실 남편도 이리저리 데려다 주려면 많이 불편할 것이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붙기만 한다면 서로에게 좋을 듯 했죠. 그런데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운전면허를 따려고요?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가 엄마 운전면허 학원 좀 알아보라고 그러시던데요. 내가 알아보면 되는데 뭘 또 너한테 전화를 하셨대? 그래, 맞아. 딸 거야. 그게 말이 돼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 50대야. 이제 곧 60이죠. 이제 노인네 소리 들어요. 그 나이에 무슨 운전을 해요. 남편도 좋다고 했는데 아들이 오히려 난리법석이었습니다. 노인네라는 소리에 오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딴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몇 년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60대엔 할 수 있겠지? 아니, 노인들 운전하다가 사고 내는 거 뉴스에서 못 봤어요? 나도 70까지만 할 생각이니까 걱정 마. 10년이라도
아니 5년만이라도 내 차를 내가 몰고 다닐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알아봐 달라는 학원은 알아봐 주지 않고 잔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네가 엄마 마트 갈 때마다 또 병원 갈 때마다 데려다 줄래? 그러자 아들의 잔소리가 멈췄죠. 전에 한번 차 좀 태워달라니까 그렇게 뭐라 그러더니 그럼 면허라도 따게 냅둬. 결국 아들은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 씨가 가장 가까운 운전면허 학원을 검색해서 혼자 찾아가 등록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괜히 아들에게까지 연락이 간 듯했죠. 물론 처음 시험을 봤을 때는 바로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몇 달 뒤에 운전면허증을 따게 되었죠. 동네에서부터 살살 타고 다니면 늘어. 남편은 오 씨를 격려해주며 차를 한 대 사자고 했습니다. 오 씨의 마음이 구름 위를 나는 듯 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 소리를 남편에게서 들었는지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차를 산다고요? 그래. 네 아빠가 내일 차 보러 가자던데. 어떤 거 사실 건데요? 중고차요? 아니, 새 차 살 거야. 운전도 잘 못하실 텐데 왜 새 차를 사요?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별걸 다 간섭하는 아들에게 오 씨가 대꾸했습니다. 초보 운전일수록 좋은 차 타야 된다고 그러던데. 네 아빠가. 아버지가요? 그래서 좋은 차 사시게요? 남편이 사자고 한 차의 모델명을 말하자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보고 있던 차라며 말이죠. 그걸 사신다고요? 그거 가격이 꽤 되는데 왜 쓸데없이 낭비를 하세요? 돈 아깝다고 괜히 투덜거리는 아들. 운전면허를 따는 걸 반대할 때는 그래도 이유가 이해라도 갔는데 좋은 차는 쓸데없다는 아들에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이 들고 운전을 못하면 꼭 안 좋은 차를 타야 하는가 싶었습니다. 오 씨는 아들이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샀습니다. 아직 무서워서 멀리까지 혼자 운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차를 산 이후로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지 않아도 택시를 타지 않아도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날씨에 구애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복잡한 곳은 잘 가진 못했지만 갈 수 있는 곳은 많았습니다. 오 씨는 어쩔 땐 사람 없는 한가한 곳에 차를 세워두고 창문을 내려 한참을 경치 구경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드라이브를 가는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누구도 탄 적 없는 나만을 위한 내 차가 있으니 운전은 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걸 진작 안 따고 뭐 했나 몰라? 그렇게 좋아? 그래. 마흔에 당신이 잘 알려줬으면 진작 운전했지.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손자를 봐달라며 주말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차 좋아요? 엄청 좋지? 네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 운전에 소질이 있대. 근데 차 많이는 안 타시죠? 사실 아들의 말처럼 많이 타고 다닐 일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많아야 2번 정도였죠. 하지만 아들은 오 씨에게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많이 타지도 않으시는데. 그 차, 저 주시면 안 돼요? 뭐?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산지 1년도 안 된 차를 달라니 말이죠. 많이는 아니어도 당연히 타고 다니니까 차를 샀지. 그래도 그렇게 좋은 차는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럼 제 거랑 바꿔요. 그 말은 더 기가 막혔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차를 왜 바꿔? 바꾸려면 너도 사. 아니, 엄마가 차 타고 다녀봤자 마트밖에 안 다니는데 그런 차가 왜 필요해요?
안 그래도 차 바꾸려고 했는데 그 차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됐어. 오 씨는 빈정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아들이 얄밉게 굴어도 별말을 안 했더니 엄마를 아무것도 모르는 모자란 노인네 취급을 하는 듯 했습니다. 오 씨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은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너 그리고 앞으로 현우 맡기러 이렇게 오지 마. 이제 허리 아파서 주말마다 애 보기도 힘들고 엄마도 주말에 어디 좀 나가보자. 에이, 멀쩡해 보이는데요. 아직 짱짱하죠. 운전한다고 그럴 때는 곧 죽을 노인네 취급을 하더니 자기들 필요할 때는 짱짱하다며 축혀 세우는 꼴이 황당했습니다. 진짜야. 이제부터는 못 봐줘. 급한 일 있을 때나 한 번씩 맡아줄게. 주말엔 이제 그만 와. 하지만 아들은 손자 얘기는 뒷전이고 여전히 차 얘기였습니다. 그럼 차를 딱 2주만 빌려주세요. 아, 쉴 때도 그러네. 아니, 달라는 게 아니고요. 곧 차 바꿀 건데 엄마 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 좀 타보려고 그러죠. 그러면 난 뭘 타라고? 제 차 타세요. 그러더니 아들은 오 씨의 차를 타고 갔습니다. 자신의 차키를 두고 말이죠. 아들의 커다란 SUV 차량을 몰고 다닐 자신도 없었습니다. 오후에 들어온 남편도 아들의 행동에 참 황당해했죠. 다음 날 아들이 손자를 다시 데리고 가며 말했습니다. 차 진짜 좋네요. 그렇지? 다 타봤으면 차키 줘. 아니, 2주라니까요. 그러고선 쌩하고 가버린 아들. 좋은 차 소용없다며 난리를 치던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나갈 일이 있어서 아들의 차를 탔습니다. 이거 왜 시동이 안 걸려? 하지만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 아들이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차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고장 났어? 고장까지는 아니고 시동이 잘 안 걸리는데 여러 번 해보세요. 하지만 되지 않았죠. 시동도 제대로 안 걸리는 고장난 차랑 새 차랑 바꾸자고 한 모양인지 전에 오 씨에게 뭐가 사고가 나네 마네하며 위험하니까 중고차를 타라 그러더니 아들은 더 위험한 차를 주려고 했습니다. 얼른 차 가지고 와. 그러자 아들이 조금만 더 쓰고 준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오 씨가 차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땐 아들이 와서 태워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자신의 차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딱 일주일만 타보자며 끝까지 우겼죠. 알았어. 그러면 차 필요하면 너한테 전화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요. 별로 멀지도 않은데요. 하지만 사흘 뒤 오 씨가 병원에 가기 위해 전화했을 때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은 안 되죠. 잠깐 나오면 되잖아.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에 나왔다 들어갈 만했지만 아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냥 택시 타세요. 아니, 그럴 거면 널 왜 부르라고 한 거야? 오 씨도 물론 아들에게 전화하기 전에 택시를 불러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운행 가능한 택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깡시골도 아닌데 참 택시 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샀던 건데 그마저도 못하니 발이 묶인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만 버스 타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날도 추운데 20분 넘게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또 한참을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기는 싫었습니다. 아들이 차만 돌려주면 될 문제였습니다. 너 정말? 알았어. 주말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오늘 병원은 알아서 갈 테니까 퇴근하고 와서 차 놓고 가. 아, 진짜? 치사하게 이러실 거예요? 치사? 남의 차 가져가서 치사하게 굴고 있는 건 너잖아.
참 더럽고 치사한 자식이었습니다. 손주 봐달라고는 오지 말라고 해도 매주 오면서 병원 한 번 데려다 주는 게 그렇게 귀찮은지, 그것도 오 씨가 원했던 상황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차 오늘 당장 돌려줘. 알았어? 오 씨도 이런 아들과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른 차만 돌려받으면 이렇게 실랑이 할 일도 없었습니다. 일단 나중에 얘기해요. 일 좀 하게. 아들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왜 차를 빌려준 사람이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여태 이런 일이 없어서 아들이 이렇게 못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오 씨가 좋은 차를 산 게 그렇게 배가 아픈가 싶었습니다. 아들이 차를 가지고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날 결국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원이가 차 다시 가지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 가지고 오라고는 했는데 몰라? 치사하네 만회하면서 난리야. 뭐야?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그 차가 좋으면 지 돈으로 살 것이지. 그러게나 말이야. 내가 당장 가져오라고 해야지 안 되겠네. 그리고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주중엔 바빠서 진짜 못 가요. 토요일에 갈게요. 결국엔 일주일을 채워서 쓰고 돌려주겠다는 아들. 그래도 일단 받으면 됐다 싶었습니다. 다시 빌려달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토요일이 됐을 때 오 씨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외출했고 곧 아들이 차를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오 씨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아들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 차는 어쩌고? 아, 그거요. 일단 제 차부터 좀 가져다 놓으려고요. 뭐? 그럴 때 그러더라도 차는 가져와야 할 것 아니야. 그러자 아들이 얘기 좀 들어보라며 거실로 오 씨를 잡아 끌었습니다.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누려고요. 무슨 대화? 엄마 차 말이에요. 또 무슨 말을 해서 속을 뒤집어 놓으려는지 몰랐습니다. 진짜로 제 차랑 바꾸는 거 어때요? 제가 일단 제 차 가지고 가서 고쳐서 올게요. 시동 잘 걸리게. 그거 말고는 문제 전혀 없는 차예요. 아니 싫다고 몇 번을 말해? 오 씨가 언성을 높이자 아들이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나쁘게 생각을 안 해? 차 가져가서 돌려주질 않고 이런 말 하는데 어차피 엄마 몇 년 있으면 면허 반납해야 돼요. 그게 지금은 아니잖아. 반납도 때 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꺼. 어떻게 신경을 꺼요? 노인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오 씨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들의 꿍꿍이는 그게 아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5년밖에 못 하더라도 내 차 탈 거야. 내가 왜 너랑 차를 바꿔야 하는데? 아니, 들어보세요. 운전에 미숙하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어차피 오래 타지도 못할 차잖아요. 그럼 뭘 타든 무슨 상관이에요? 괜히 비싼 차 폐차하지 마시고 타던 차 타는 게 더 낫죠. 좀 부딪혀도 되고. 그리고 제 차가 크니까 더 안전하잖아요. 궤변을 늘어놓는 아들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차면 네가 많이 타. 아, 왜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자식이 더 좋은 차 타면 엄마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사회생활 하니까 남한테 보여지는 시선도 있잖아요. 솔직히 엄마는 경차 타도 충분한데 너무 과분한 차 타시는 거예요. 부모도 좋은 차 타면 좋아. 그리고 내가 그 차를 사는데 네가 10원 한 장 보태기라도 했어? 엄마 아빠 돈으로 산 차를 왜 자식한테 줘야 하는 거야? 너 참 못됐다. 면허 딴다니까 노인네가 무슨 면허냐고 그러더니 병원 데려다 줄 거냐니까 그제야 아무 말 안 했지.
그래 놓고는 차 살 때도 좋은 차 산다고 난리치더니 결국엔 너한테 주라고. 남들한테 물어보세요. 60대에 운전한다고 그러면 저랑 똑같은 말 할걸요. 내가 아직 짱짱하다고 했던 건 너 아니야? 아, 그거랑은 다르죠. 더 나이 들어서 면허를 반납하든 차를 팔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어차피 처분할 차 미리 져주시면 되죠. 싫다니까? 차 안 가지고 오면 내가 찾아가서 가지고 올 거야. 내일 갖고 와. 알겠어? 아들은 끝까지 싫다는 오 씨를 설득하지 못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기 차만 끌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오후가 될 때까지도 아들은 오 씨의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 씨는 아들네 집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죠. 남편이 아들네 집 앞에 데려다 주고 기다렸습니다. 차 키 가지고 나와. 알았어. 오 씨는 아들의 집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오 씨가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는지 아들이 당황하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며느리도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네가 도둑이야? 왜 차를 훔쳐가? 오 씨의 말에 아들도 기분이 상한 듯 인상을 썼습니다. 훔쳐가긴 누가 훔쳐가요. 이따가 가져다 놓으려고 했어요. 그게 언젠데? 이따가요. 설마 차를 안 줄까 봐서 여기까지 쫓아오셨어요. 그래. 이제 보니까 그러고도 남을 놈 같아. 참 너무하시네. 그리고 설사 제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차도 사주는 마당에 바꾸자는 걸 이렇게 쫓아와서 난리를 치셔야 하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그렇게 갖고 싶으면 스스로 사면 되지. 어차피 나중에 못하게 되면 찾아주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에게 오 씨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당연히 널 줘야 하는 거야? 나중에 못하게 되더라도 머리에 이고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너한테는 안 줘. 그리고 운전 못할 정도 되면 내가 진짜 치사스러워서 도심 한복판으로 이사할 거니까 늙어서 운전할까 봐 걱정하지 말아라. 제발. 거보세요. 그게 엄마가 저한테 너무 야박하다는 거예요. 어째서 내 차를 내가 쓰다가 처분한다는 게 야박하다는 소리를 들을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저희한테 차를 싸게 파시는 건요? 아니, 내가 왜 새 차를 싸게 팔아야 하느냐고. 아, 됐어요. 저도 안 사요. 애도 이제 더 이상 안 봐준다고 하시고요. 차 좀 썼다고 여기까지 쫓아오시고. 그 이유를 모른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몇 년 운전하려고 면허 딴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몇 년 타려고 아들 좋은 차 안 주신다는 것도 서운하네요. 누가 할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1년을 타든 2년을 타든 알아서 할게. 차 키나 줘라. 오 씨는 식탁 위에 놓은 자신의 차키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가져가마. 참, 가져가세요. 나중에 사고 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사고 나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라. 너 부모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자식으로서 넌 뭘 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봐라. 나중에 현우 크면 알게 되겠지만 현우가 너랑 똑같이 행동했다고 생각해 보면서 살아. 오 씨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던 남편에게 말했죠. 차키 찾아왔어? 집에서 봐. 오 씨는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집까지 갔습니다. 가면서 자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그렇게 부모에게서 가져갈 게 남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니면 너무 부족함 없이 키워서 그런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60이 되는 오 씨는
자신의 인생이 곧 끝날 것처럼 말하는 아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이용만 해먹으려는 그 심보에 질려버렸죠. 앞으로 아이도 안 봐주니 볼 일은 없겠지만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그만두자 싶었습니다. 주말마다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아야 하는 건데 그걸 자꾸 오 씨가 받아주다 보니 아들도 뭐든 쉽게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려는 버릇이 든 것 같았죠.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몇 년을 더 탈지는 몰라도 아직 할 수 있는 건 도전해보며 살고 싶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오 씨의 삶은 확실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60대면 젊은 축에 속했고 70대도 짱짱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운전대는 놓게 되겠지만 그래도 자식에게 퍼주는 삶 대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운전은 그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오 씨는 아들의 말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면 아쉬운 쪽은 아들이었습니다. 오 씨 부부는 아쉬울 것 하나 없었습니다. 손자를 못 보게 된다면 그건 그거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손자도 자식이 예뻐야 예쁜 법이니 말이죠. 여보, 나 드라이브 좀 하고 갈게.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차 방향을 돌렸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좋은 생각만 하며 살기로 했습니다.